지금 미국이 여러모로 유리한 데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국입니다. 조선, 선박, 자동차, 이젠 반도체까지 모두 중국이 우리의 최대 경쟁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없는 세상 쪽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진행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큐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큐션랩은 제재와 수출 통제 그리고 각종 트럼프 리스크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저희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비현실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때리겠다고 하는 관세가 이미 벌써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 하듯이 말한 게 60%였습니다. 근데 이게 145%까지 올라갔고요.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125%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145%까지 올라갔느냐? 기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펜타닐 관세는 어떻게 돼요? 하니까 백악관에서 그 20%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14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그리고 본능적인 공격 성향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중국은 이번에는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때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고 버티다가도 협상을 하자면 협상을 하자고 끌려갔는데요. 이제 중국이 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해주고 뭘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시스템대로 자기의 스케줄대로 갈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걸 중국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마치 북한의 핵개발 같이요. 북한의 핵개발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요청하고 뭘 주면 그만두고 뭘 하면 그만둘 것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완급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그런 나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오히려 트럼프를 애태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쉽게 협상에도 안 나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자신의 협상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딜메이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리얼리티 쇼 그 진행자 출신으로서 어떤 극적인 상황을 도출해가지고 지지율을 확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어떻게든 협상을 하고 자신이 압박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격한 온건주의자입니다. 1기 때도 그랬고요. 항상 과격하게 말하지만 협상이 되고 난 걸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위치를 찾습니다. 한미 FTA가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과 FTA 재협상한다. 한국과 FTA 폐기한다. 그랬을 때 세계가 난리 나고 한국은 뒤집어졌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로 합의한 걸 보면 서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잘 찾았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자면 철강의 무관세 쿼터를 얻어내가지고 일본보다도 오히려 좀 나은 위치에 처해 있었고요. 대신 미국은 아직 한국이 잘 만들지도 않는 픽업 트럭에 대한 그 관세를 20년간 연장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만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합의하겠다라는 머릿속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요. 트럼프의 의도, 솔직히 트럼프만의 의도가 아닙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요. 미국이 정말 우리를 패권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그 제재나 관세가 바이든 때 단 하나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 때 만들어진 중국을 공격하고 혹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풀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중국도 알기 때문에 중국도 이참에 버티는 힘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협상력이 둘 중에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힘이 있죠. 그렇지만 협상은 단순히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북한의 아주 고위 탈북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세상에서 협상을 제일 잘한다. 왜냐? 김정은은 50년을 바라보고 협상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길어봐야 2년밖에 협상 계획
계획을 못 짜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김정은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은 훨씬 더 긴 스코프를 보고 협상을 하고 밀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협상을 하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최초 이 1년 안에 뭔가를 다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세상이 움직이더라도 1년 안에 빨리 하고 그다음 중간 선거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걸 뻔히 아는 중국이 과연 트럼프의 의도대로 갈까? 이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건 국내 제조업 부활과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모아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중하층 백인들을 움직여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제가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이런 겁니다. 미국을 다시 중산층 제조업 국가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안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세가 트럼프의 생각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의 서비스업으로 내몰렸던 중하층민들을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산층 인구로 잘 변환시킬 경우에는 미국은 정말 궁극적으로 군살이 빠진 패권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방만한 재정,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방만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업종을 키워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은 정말 새로운 모습의 패권국, 그리고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제조업이나 모든 게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나라, 뭐 지금 다음에 생기는 패권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 제조업이랑은 뭐 분명히 다르겠죠. AI와 로봇과 이런 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제조업 대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군살이 빠진, 그리고 그 부채를 상당히 낮출 수 있고 건강한 패권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모르겠습니다. 전투의 승리자는 알겠지만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투는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저는 이게 잘못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가장 잘 됐을 때 군살 빠진 패권국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요, 경제적 베트남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당연히 바잉 파워가 있고 기술로도 중국에 당연히 앞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붙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가 바잉 파워가 있고 모든 게 있고 우리가 힘이 있는데 우리 룰대로 돼야지 라고 해서 맞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베트남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전사자 수는 58,000명입니다. 근데 북베트남군 베트콩의 전사자 수는 110만 명입니다. 무려 거의 20배 넘게 전사자가 더 많았지만 베트남전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희생은 중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미국이 될 거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모로 유리한 데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미국이 유리한 점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런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공급망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중에 최종 승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편에 서는 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모두게 유리하다라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모든 제조업 수출, 한국이 그냥 제조업 대국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요. 조선, 선박, 자동차, 이젠 반도체까지 모두 중국이 우리의 최대 경쟁자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 간다면, 중국 없는 세상 쪽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진행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질문처럼 최종 승리자가 누구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게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국과 최대한 교류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 대선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맞춘 거를 가장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요, 한국 대통령들 늘 좋아한 게 아닙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 정말 필수적인 군사 정보를 안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한미 동맹이란 건 70년 전에 생겨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잘 갖고 온 동맹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아주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누면서 이끌어온 동맹이고, 6.25, 그 다음에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가는 웬만한 모든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영국 빼놓고는 거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전은 그리고 우리만 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정치는 모르고 너무 국내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만 보듯이 한국도 국내만 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현대차나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뭐 다음 달 정도까지는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발효됐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 사들여야 되고 하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주식시장은 그대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으면 주식시장도 올라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뭐 그대로 원웨이 하방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덮칠 공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관세 같은 걸로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경기도 선순환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하나도, 인플레가 치솟고 그다음에 채권금리도 같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금리가 높은데 누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비상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할 때 말한 게 채권금리 때문에 유예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가장 떨게 하는 게 채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지금 빚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약 한 1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뭐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8조 달러 정도는 롤오버하고 2조 달러는 신규로 발행해야 미국 예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4.5%까지나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뭐 지금도 당장 방위비보다도 이자 내는 게 미국 예산에서 더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빚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도 흔들리는 거고요. 취임보다 14% 더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145% 올라간 게 그대로 유지됐는데, 문제가 뭐냐? 월마트 같은 곳에 들어오는 상품의 60%가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월마트는 뭐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재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가격표를 붙여놓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아무리 미국의 월마트라고 해도 다른 데서 소싱을 아무리 빨리 해와도 그걸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올라간 택이 붙은 날이 고고도입니다. 뭐 그 기사에 따라서 다른데 3개월, 1개월, 뭐 6개월도 된다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택이 새롭게 붙기 시작하면 미국에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저소득 서비스업 백인들에게 그 타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 여론도 크게 흔들릴 거거든요.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저렇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라 협상을 하자 하는데도 잘 응하지 않는 게 그때를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에 오히려 파워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에서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요 미군보다 20배나 더 죽었지만 전쟁을 승리합니다. 시진핑은 자기들의 시체를 딛고라도 미중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시기가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0% 20% 관세일 때는요, 서로 이제 너도 부담하고 나도 부담하고 해서 나눠내자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올렸을 때는요, 미국의 공급망 관련된 전문지들의 기사를 보면 월마트나 이런 데서 그 중국 공급자들을 압박합니다. 더 깎아라, 더 깎고 뭐 좀 더 싼 걸로 대체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10%를 니들이 부담해라 라고 한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20% 되니까 니들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0 몇 프로, 트럼프 말듯이 60% 이렇게 되면 서로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같이 부담하자고 한다고 10% 관세 매겨서 이제 10%더 부담하자고 한다고 그거를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위안화 환율을 뭐 4, 5%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뭐 원가 절감을 통해서 뭐 2, 3%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말했듯이 60%, 지금은 145% 아니면 최고 245%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이게 그대로 갈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다이소 같은 달러트리라고 있어요. 1달러 샵 같은 게 있는데요. 달러트리나 5빌로우라고 5달러 밑으로 하는 뭐 이런 좀 고급 다이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지금 거의 소싱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그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 국민들이 관세 부담을 어떻게 지는지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50% 매겼습니다. 왜냐? 한국 세탁기가 너무 잘 팔리니까 미국의 월풀 같은 세탁기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 세탁기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진짜 팔 비틀어서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약 한 서로 900명, 900명에서 1,800명 정도 일자리를 늘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그 관세 때문에요. 미국인이 부담은 총 한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자리는 1,800개 정도 늘었잖아요. 결국 일자리 하나당 관세나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전부 십시일반해서 만든 일자리 하나당으로 계산해 보면 82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일자리 하나를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만큼 비효율적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좀 비효율적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월풀이 치고 올라가서 월풀이 1등이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월풀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는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미국은 핵심 생산 라인, 특히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같은 거는 미국 안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신들의 안보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단순히 세탁기로 말해서 그냥 세탁기 정도일까 생각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안보를 들여서 뭐 반도체나 철강이나 자동차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는 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겠다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결국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월마트나 이제 세탁기나 이런 데 택이 달라지고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부담하게 될 때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겠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세로 산업을 보호했을 때 서민들이 어떻게 짐을 나눠지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만큼 농산물 관세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클릭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물가 비교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한국보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농산물이나 이런 거 훨씬 싸죠.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먹느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은 보호하지만 한국의 이제 도시 서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약자는 도시 서민이거든요. 농민들보다는요. 물론 농민들도 우리가 그 대농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이 1970년대 1,400만, 1,500만 되던 데서 이제는 거의 200만으로 줄어들고 대부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대만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 물가가 상당히 싸잖아요. 대만만 해도 좁은 국토에 여러 사람이 살지만 이제 그 농산물 관세를 많이 낮추고 있어서 이게 좀 싸게 식재료하고 식당 같은 데서 싸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시 서민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사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싸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걸 보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관세로 어떤 세상을 보호했을 때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진다는 걸 사실 우리 식탁 물가나 한국의 식품 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민소득 8만 달러 국가지만요. 사실 미국에는 한국만큼 저축해놓고 사는 문화가 없어요. 거의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관세 정책 역풍으로 월마트를 갔더니 모든 게 이제 딱지를 붙이는데 비싸지기 시작하면 미국의 이제 그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지지층이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폭풍은 미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90일 유예해놨고 이제 중국산부터 이제 올 텐데 그조차도 이제 미리 재고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되는 이후 앞으로 3개월 후 4개월 이후부터 그 미국 서민들에 대한 후폭풍이 바로 밀려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급 유턴하는 게 올 수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나 경기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 업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말까지 65개 매장을 폐장할 거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거의 가장 큰 거는 쇼핑 같은, 그러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소비의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관세 폭탄까지 오고 미국이 사실 오랫동안 호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너무 풀어가지고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주가도 오르고 호황이었던 게 맞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가 더 얹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소비나 이런 게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침체 우려가 6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가 한번 침체로 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제대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연준에서 원하는 대로 경기가 모두 돌아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침체가 없어야 되고 주가 지수는 늘 올라야 됐죠.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해도 못 올려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타이밍도 그동안 미국이 방만하게 돈을 써왔는데 뭐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서 연 한 1조 4천억 달러, 뭐 2조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왔으니까요. 이 방만한 걸 어떻게든 줄여야 될 상황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 관세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더 주면서 미국이 이제 정말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정치, 이 관세 전쟁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